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의 FA-50 소식도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흑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넵튠으로 명명된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발사 실험에 나서며 흑해 일대에서 우크라이나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사 실험은 흑해 연안 도시인 오데사 남쪽 알리비 훈련장에서 실시됐는데요. 육상에서 발사된 넵튠 미사일은 먼 거리를 비행해 흑해 해상의 가상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KH-35 우란 미사일을 기반으로 전자장비와 추진장치를 개량해서 자체 개발한 이 넵튠 미사일은 기존 우란 미사일의 2배에 달하는 3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이 우란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시스키밍 비행을 실시할 수 있어서 더 위협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회는 이 미사일 실험 발사 직후에 넵튠 미사일의 대량 양산과 아조프해 일대 대량 배치를 지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해군력과 공군력을 이용해서 아조프해 입구를 봉쇄하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이러한 초저공 시스키밍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방공함이 없는데요.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 조치에 굴하지 않고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습 참 격려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14년도에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뺏겨버렸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흑해라는 바다와 아조프해라는 바다에 두 개의 바다에 걸쳐 있고 그 중간을 이 크림반도가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조프해에 있는 또 다른 이 연안으로 가려면은 원래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 크림반도가 딱 막아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조프해로 들어가는데 케르치 해협이라고 정말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다리를 봉쇄를 해버렸어요, 러시아가. 거기에다가 그냥 군함을 갖다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 들어가 있던 우크라이나 경비함들 이런 것들 완전히 그냥 다 봉쇄를 시켜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우란 미사일을 사정거리를 300km로 연장한 이 미사일을 지금 아조프해 일대에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냥 쏴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과감한 이런 조치 박수를 보낼 만하고요. 그런데 그럼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여객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초음속 미사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텔스도 아니고 하니까 막아버리면 여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두 발이 날아오면 여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흑해함대의 전력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양 사방에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을 전부 여격할 수 있는 전문 방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방어하고 또 다른 한쪽은 다시 또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 우란 미사일 우리 한국 해군의 해성이나 하푼도 그렇지만은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양 사방에서 들어가게끔 동시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흑해함대의 군함들은 한쪽만 방어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들어와 버리면 한쪽은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4발에서 5발 정도를 동시에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동시에 딱 들어가게 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지금 케르치에 막아서 아조프해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넵튠 이 미사일에 그냥 옆구리 한 방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크라이나 격려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더 이상 좀 깡패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이런 자신감에는 나토의 든든한 지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나토 연합함대가 흑해에 진입해서 러시아에 대한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나토 연합함대 SNMG-1이 프랑스 샤를 드골 항모를 중심으로 완편이 돼서 발트해 일대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나토의 또 다른 연합함대 SNMG-2가
흑해에 진입해서 무력 시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흑해에 진입한 이 나토 연합함대는 이탈리아의 프림급 다목적 호위함인 파산, 캐나다 해군의 헬리팩스급 호위함인 페레데넥튼, 터키의 메코급인 바바로스급 호위함인 살리우레이스, 루마니아 해군의 22형 구축함인 레지나 마리아, 불가리아 해군의 다목적 호위함인 버니 등 5척의 호위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토 연합함대는 흑해 진입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전투를 상정한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공군의 미그 21을 가상적기로 삼아서 함대 방공 전투를, 그리고 가상의 잠수함과 기뢰를 모의해서 대잠 전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흑해 서부 해역에서 강력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토 연합함대는 루마니아 콘스탄차 해군기지에 입항을 했다가 다시 출항을 해서 우크라이나 인근 연안에서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을 모니터링하며 순찰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흑해 동부의 조지아를 방문해서 조지아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토 연합함대의 이 같은 활동은 흑해 일대에서의 러시아 군사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나토의 이 같은 무력 시위 덕분에 당분간 흑해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깡패짓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토 연합함대가 상설함대가 2개가 있어요. 나토가 SNMG-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완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 나라들이 로테이션을 해서 군함들을 이렇게 파견을 하는데 전단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에서 이제 다른 함대가 발트해에 들어가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기함으로 삼아서 발트해에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발트해는 어디냐? 바로 러시아의 4개의 대형 함대 중에서 거의 뭐 러시아 과거 제정 러시아 시대 때부터 최강의 함대였던 그 발틱 함대가 있는 칼리닝그라드, 바로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발틱 함대 입구에서 이 나토 연합 상설 연합 함대가 무력 시위를 하고 바로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나토의 상설 연합 함대 이제 2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흑해에 들어가서 역시 러시아의 상설 함대 4개의 함대 중에서 두 번째 함대인 흑해 함대 코앞에서 또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동원이 된 이 연합함대, 구성이 된 이 연합함대는 희한하게도 거의 대부분 남유럽 소속 국가가 지금 이제 전력이 왔어요. 왜냐? 캐나다는 아니지만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다 남유럽 아니겠습니까? 이런 남유럽 나라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남유럽에 있는 흑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해줬는데 여기에는 바로 흑해함대 코앞이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란 대한미사일을 개조한 넵튠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년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해버렸죠, 러시아가.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조지아라고 우리 영어로 부르고 있는데 러시아어로는 그루지아, 그 그루지아를 또 무장으로 또 침공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또 다음 주에는 그 조지아, 즉 그루지아에 가서 그루지아 해군, 조지아 해군과 연합훈련을 또 한답니다. 물론 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는 아닙니다만은 나토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미군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토의 최고 지휘권은 또 미군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또 백그라운드에는 미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해, 아조프해 여기에서 러시아가 함부로 나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정말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고요. 이 남유럽 연합함대 건투를 빕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과거에는 소련이었지만 참 씁쓸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나토 연합함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들어있어요. 5개국 중에서. 그런데 이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과거 냉전시대 때 소련의 핵심 동맹국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또 핵심 동맹국들이었죠. 지금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자신과 적대적으로 돼서 반대편인 나토에 가 있으니까 씁쓸한 마음 가질 겁니다. 자꾸 이러다가는 이제 우크라이나, 조지아 이 전부 나토로 가입을 해서 완전히 전 세계적인 왕따, 그래서 중국하고만 손잡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 더 이상 이런 깡패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소식인데요.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아르헨티나의 FA50 수출이 감염 여파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로 우리나라의 FA-50을 선정했던 아르헨티나가 이번 감염 사태 여파로 대규모 재정 감축을 검토하면서 FA-50 도입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뉴시스 등 국내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9일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카이의 FA-50이 아르헨티나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하면서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이 재정 악화 문제가 전투기 거래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재집권한 이 아르헨티나는 지난 선거 이후에 각 경제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고 현재는 감염 확산 여파로 디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3일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도를 CAA2에서 디폴트 바로 윗단계인 CA로 2단계 강등시킨 바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FA-50 8대를 8억 4천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알려졌었는데 이번 디폴트 위기로 인해서 FA-50 수출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방산 전문지 UK 디펜스 저널과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 외신도 이번 감염 확산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위기로 FA-50 도입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카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8대 FA-50 수출을 지금 이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죠. 이태리의 M346하고 경쟁을 했다가 그 M346 제끼고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안 되게 된 상황 같아요, 지금. 왜? 아르헨티나가 지금 돈이 없어요. 또 이런 나라하고 또 계약을 했다가 돈 못 받으면 또 큰일 나는 것이죠. 아르헨티나가 이제 마크리 대통령이 작년까지 집권을 했었어요. 마크리는 우파였습니다. 2013년에 마크리가 당선이 되었을 때, 2015년에 마크리가 당선되었을 때 국제신용평가사는 이 당시 아르헨티나의 신용도를 CAA1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왜냐? 우파가 당선됐으니까.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이고 복지 비용을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이제 마크리의 보관이었는데 사실 이 무상복지 이런 돈 맛을 본 국민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 한치 앞은 예상을 하지만 지금 당장 떨어지는 이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리 같은 우파도 결국은 3년 만에 손을 들고 거기도 이제 결국은 포퓰리즘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파 출신이 하는 포퓰리즘과 원래 좌파가 하는 포퓰리즘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선거 때 작년 가을에 있었던 선거 때 마크리가 낙선하고 좌파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됐는데 좌파가 집권을 하자마자 국제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낮췄어요. CAA2로. 왜냐? 뻔히 또 이제 재정 지출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이 감염 여파로 인해서 디폴트 직전, 그러니까 C가 되면 디폴트인데 CA로 A 하나 이제 떨어지면 디폴트입니다. 이 상태로까지 떨어졌어요. 왜냐? 너무나 포퓰리즘 정책을 무상복지, 공무원 느리고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에 제가 이제 FA-50 관련해서 보도를 해드릴 때 저는 아르헨티나 언론을 인용을 해서 보도했는데 거기에는 2억 달러에 10대 정도를 지금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이냐? 라고 그때 제가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왜냐 우리가 그동안 이제 FA-50을 해외에 수출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 한 450에서 한 500억 원 정도의 가격에 물론 프로그램 코스트입니다. 그 가격에 수출을 해왔었는데 이 무슨 2억 달러에 10대면은 한 대에 2천만 달러? 이게 뭐냐? 한국 공군에 납품하는 것보다 더 싼 가격? 이거는 우리 돈 들여서 아르헨티나한테 그냥 돈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카이 사장 김조원,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가 있는 김조원,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그 김조원이 실적 올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출을 하는 거냐 뭐냐? 이제 이런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 또 뉴스를 보면 더 믿을 수 없는 보도가 나왔어요. 8대 8억 4천만 달러에 지금 딜을 하고 있다.
물론 프로그램 코스트겠죠. 지원 시설, 뭐 무장,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부품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8억 4천만 달러 한 대에 1억 달러가 넘어요. 한 대에 1억 5백만 달러. 우리가 F-15K 샀을 때 그 돈 아닙니까? 지난주에 불가리아 공군이 F-16V 8대를 구매를 했는데 그 가격이 5억 1,200만 달러입니다. F-16V보다 지금 뭐 50% 이상이 더 비싼 가격에 지금 딜을 하고 있다. 물론 세부 내용을 안 봐서 어떤 지금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런 가격이 또 나왔을까? 이게 지금 뉴시스 보도가 맞을까? 정말 의문스러운데 아무튼 카이가 결국은 또 이 FA-50을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 것을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재정 상황 이러면 아예 수출 안 하는 게 저는 더 안정적이다 생각합니다. 왜냐? 10년에 걸쳐서 10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대금을 분납받는 조건인데 아르헨티나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돈 못 준다고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투기 납품을 했는데. 그래서 아예 이런 나라하고는 딜하지 말고 무슨 사장의 실적 청와대 민정수석 또 지금 청와대 수석급이었던 지금 사장 안현호 사장 이런 사람들의 실적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줬다가 돈 못 받으면 우리만 손해죠. 왜? 카이 돈 못 받으면 또 뭐 거기 국영기업 비슷한 그런 기업이라서 우리 국가 공공기금 또 들어가서 뭐 살려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팔아도 좋으니 손해보는 것이 뻔한 짓은 하지 말자. 카이 손 터세요 그냥 여기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